비행기에서 내릴까? 20년간 하늘을 나는 동안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알리나 미하일로바, 비인간적 조종사라 불리는 러시아 출신 기장이에요. 매뉴얼이 곧 나의 신조였죠. 감정 대신 정확한 숫자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하늘은 달랐어요. 모스크바에서 인천까지 9시간의 비행. 전쟁과 평화 사이, 명령과 자유 사이에서 저는 활주로의 끝에 멈춰 섰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한 조종사가 평생 따르던 비행 매뉴얼을 덮고 자신만의 나침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나 미하일로바, 40세 민간 항공사 소속 기장입니다. 러시아 공군 출신이라 그런지 비행할 때만큼은 감정을 배제하고 매뉴얼에 충실한 편이죠. 동료들 사이에선 비인간적 조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게 칭찬인지 비난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게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에 뜬 뉴스 알림을 확인했는데 국방부가 민간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전시 동원 통보를 예고한다는 내용이었죠. 심장이 한 번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노려보며 커피를 한 모금 삼켰어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하일로바, 한국행 정비인수 비행 명령이야. 긴급 건인데 내가 맡아줬으면 해. 잠시 침묵이 흘렀죠. 부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는 듯한 톤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죠? 내일 아침. 서류는 지금 보낼게. 전화를 끊고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비행 계획서와 함께 첨부된 내부 문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귀환 즉시 군사훈련 배치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구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흐린 하늘이 보였죠. 수천 번 비행했던 이 하늘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꾸리면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민간인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다시 전투기를 몰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시 무기를 실은 비행기를 타야 할지도 모르죠. 여권을 가방에 넣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죠. 모스크바에서 9시간 비행거리, 우리와는 다른 세계. 그곳에서는 어떤 하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처음으로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비행에서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의문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 그저 정비인수를 위한 단 한 번의 비행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무언가 달랐습니다. 지상 통제 시스템의 목소리는 명확했지만 묘하게 조용했어요. 러시아에서는 항상 약간의 긴장감과 권위가 섞인 지시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마치 대화하듯 안내를 받았죠. KE-1277, 활주로 15와 접근 허가합니다. 순풍 3노트, 시정 양호합니다. 활주로에 착륙하고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불필요한 교신이 전혀 없었던 거죠. 모든 지시가 정확하고 간결했습니다. 아무도 권위를 내세우거나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저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항공기를 정비소로 이동시킨 후 저는 공항 내 관제 시스템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이드를 맡은 김 부장이 통제 불능 사태 대응 시뮬레이션 체계를 보여주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위기 상황을 대비합니다. 통신 두절부터 테러 위협까지 매년 2,000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죠.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관제사들은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아무도 소리치거나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10년간 중대 사고가 없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부장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답합니다. 관제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감시하고 지시하고 때로는 고함치며 통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관제사들은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갔죠.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구조가 움직이는 나라구나. 러시아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명령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명령 자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정확히 일하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위기 대응이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일상인 사회. 누군가 지켜보지 않아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이건 제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내일은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였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소음이었어요. 아니, 소음의 부재라고 해야 할까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항상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큰 대화 소리, 공사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는데 여기 서울은 마치 볼륨을 절반으로 줄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조용해요? 가이드 역할을 해준 박대리에게 물었습니다. 조용하다고요? 서울이 조용하다니 처음 듣는 말인데요. 박대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동차들은 계속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경적을 거의 울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공사는 진행 중이었지만 방음벽이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죠. 지하철은 더 놀라웠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항상 약간의 혼잡함과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전철이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온 후에 질서 있게 탑승했어요. 아무도 소리치거나 밀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훈련을 받나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박 대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특별한 훈련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방문객이 있었지만 전시장은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했고 아이들도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러시아 군대에서는 항상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빨리, 서라, 움직여. 끊임없는 명령이 공기를 가득 채웠죠. 하지만 여기, 이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마치 눈빛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위해 한 식당에 들어갔을 때 주문부터 음식이 나오고 계산까지 모든 과정이 최소한의 말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군대는 소리로 지시하지만 여긴 눈빛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는 박 대리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맞아요. 우리는 때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빛이 반짝이는 도시였지만 그 불빛처럼 화려하게 소리치지 않는 도시였죠. 이 침묵이 공포가 아닌 신뢰를 만드는 곳. 집단 훈련 없이도 완벽한 사회적 질서를 이루는 나라. 오늘 하루 저는 고요함의 다른 의미를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 정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공항 정비소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에서라면 정비 책임자가 딱딱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며 기계적인 설명을 시작했을 테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기장님, 먼저 이것 드세요.
정비소 책임자인 김 팀장이 종이컵을 건넸어요. 달콤한 믹스커피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장시간 비행하셔서 피곤하실 텐데 먼저 쉬다 가세요. 정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경험상 정비는 항상 조종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안전 매뉴얼에도 명시된 절차였죠. 하지만 김 팀장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과정은 자동 기록되고 실시간으로 본사와 공유됩니다. 기장님은 휴식실에서 편히 쉬세요. 30분 후에 상황 설명해 드릴게요. 휴식실로 안내받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안마의자와 간식, 심지어 샤워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조종사를 위한 휴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30분 후 젊은 정비사 박대리가 들어왔습니다. 태블릿을 보여주며 정비 상황을 설명했어요. 기체 상태는 양호합니다. 다만 3번 엔진의 센서 값이 약간 불안정해서 교체했어요. 모든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태블릿의 그래프와 수치들을 살펴보니 놀랍도록 상세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었죠. 러시아에서는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며 서류에 서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여기서는 그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제가 확인할 것은 없나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박 대리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기장님께서 특별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솔직히 기체보다 기장님 컨디션이 먼저입니다. 장거리 비행 후에는 충분한 휴식이 안전의 첫 번째 조건이니까요. 이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행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러시아에서는 기계가 중심이었다면 여기서는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복잡한 설명이나 감정적인 호소 없이 그저 실질적인 돌봄으로 접근하는 문화였죠. 정비소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효율성과 배려를 어떻게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걸까? 기술 중심 조직에서 어떻게 사람을 우선할 수 있는 걸까?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단단하게 얼어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에서는 누군가 내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장면이 계속 반복됐죠.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행동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장님,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작은 환영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박 대리의 초대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러시아에서의 환영 자리는 보통 형식적인 건배와 딱딱한 대화로 이어지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이 조용한 나라의 술자리는 어떨까?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깃집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김 팀장과 정비팀 직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업무 시간의 진지함 대신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한국의 맛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테이블에는 이미 다양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파절이, 콩나물. 눈을 돌리자 직원이 커다란 고기판을 들고 왔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불고기가 익어갔습니다. 향긋한 마늘 냄새와 달콤한 간장 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러시아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나요? 옆에 앉은 여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 먹지는 않아요. 보통은 미리 조리된 걸 먹죠. 대화가 시작되자 누군가 소주를 따랐습니다. 작은 잔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바라봤어요. 처음이시죠? 원샷 아니에요. 천천히 드세요. 김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목구멍이 따끔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러시아의 보드카보다 도수는 낮았지만 묘하게 더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드카보다 따뜻하네요.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주는 온도가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고 하죠. 고기가 익고 김치찌개가 끓고 소주가 돌면서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직장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술이 몇 잔 오가자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러시아에서는 여성 기장이 많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여성 기장이 된 과정, 공군에서 겪었던 차별, 민간 항공사에서도 계속된 편견들. 평소라면 절대 꺼내지 않았을 이야기들이 술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항상 완벽해야 했어요. 실수할 여유가 없었죠. 남자들은 실수해도 실수니까 하고 넘어가지만 제가 실수하면 여자라서 라는 말이 따라붙었으니까요. 말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모두의 눈에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무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소주병이 하나, 둘. 어느새 7병이 비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어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처음으로 제 어머니 이야기, 비행에 대한 꿈, 심지어 전쟁에 대한 두려움까지 털어놓았어요. 알리나 씨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네요. 박 대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10년 넘게 비인간적 조종사로 불리며 감정을 숨겨왔는데 이 낯선 나라에서 처음으로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냉정함도 녹여버리는 한국의 술자리 마법이었죠. 이 순간 저는 마음의 활주로에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숙취가 없었습니다. 소주 7병을 마셨는데도 말이죠. 호텔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아침 공기를 마시며 오늘은 혼자 도시를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거리를 걷던 중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 타고 있던 전동 킥보드가 넘어졌어요.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는 인도 한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러시아였다면 아마 누군가 욕을 하고 지나갔을 테고 결국 시 당국이 치우러 올 때까지 그대로 방치되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나가던 한중년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찍더니 킥보드를 일으켜 도로변으로 옮겼습니다. 호기심에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방금 무슨 일이었나요? 아, 킥보드 회사 앱으로 신고했어요. 3분 안에 수거팀이 올 거예요. 도로에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정말로 3분도 안 되어 작은 트럭이 도착했고 직원이 신속하게 킥보드를 수거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감시나 감독도 없었어요. 그저 시민의 자발적 신고와 회사의 신속한 대응만 있었죠. 항상 이렇게 빨리 처리되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안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마치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시스템보다 더 빠른 시민의 반응, 감시 없는 정비. 이게 가능한 걸까요?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간 식당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문은 태블릿으로 하고 음식은 직원이 가져다 주고 계산은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로 했어요.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화나 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강변으로 향했어요. 한강이라고 부르는 이 강은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러시아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명령이나 지시가 있어야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마치 사람들이 스스로 시스템이 되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나라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을 만든다. 감시가 없어도 사회가 돌아가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시스템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이었어요. 매뉴얼보다 먼저 작동하는 자발적 정의감, 그것이 이 도시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계단에서 한 노인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오르려는 모습을 보았어요. 주저없이 2명의 젊은이가 다가가 도와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심지어 감사 인사도 없었어요.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보였죠.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규칙과 질서가 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나 벌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 그것이 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조종할 때처럼 수천 개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정비가 끝나고 귀환 전날, 마지막으로 기체를 확인하러 정비소에 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러시아의 기준으로도 문제가 없을 만큼 철저했죠. 박 대리가 최종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장님, 이제 정비는 완료됐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 가능해요. 서류에 서명하고 나서 짐을 챙기는데 문득 박 대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명함이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흔들리면 연락 주세요. 여긴 활주로 열려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희 항공 컨설팅 회사에서 외국인 기장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경험 많은 기장님이라면 검토해 볼 만하죠.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박 대리의 말에는 아무런 강요나 설득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능성을 열어둔 것뿐이었죠. 고맙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꾸리는데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어요. 러시아 국방부의 새로운 발표였습니다. 모든 예비 조종사 즉시 군사훈련 동원 명령.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비 인수 비행을 마치고 돌아가면 바로 군대로 가게 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두 가지를 꺼냈어요. 하나는 러시아 국방부의 군사동원 문서, 다른 하나는 박 대리가 준 명함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나란히 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죠. 내일 아침 어느 방향으로 비행할까?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쪽에는 내가 평생 알아온 세계, 조국 러시아가 있었어요. 다른 한쪽에는 단 일주일 만에 저를 깊이 감동시킨 낯선 나라가 있었죠. 아무 말 없이도 선택지를 열어준 나라. 떠나도 좋고 머물러도 좋은 그런 배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활주로의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모스크바로 이륙하는 활주로와 서울에 착륙하는 활주로. 두 방향으로 갈라진 삶의 궤적. 가방 안에 두 종이 조각이 제 인생의 갈림길을 상징하고 있었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자유였어요.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하는 삶과 스스로 길을 선택하는 삶 사이에서 내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명이 서울의 풍경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짐을 챙기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정말 돌아가야 하는 걸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발걸음이 멈췄어요. 게이트 앞에 서서 탑승구 너머로 보이는 비행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저는 평생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공군에서는 상관의 명령, 민간 항공사에서는 회사의 지시. 항상 정해진 길을 따라 비행했죠.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능성만 열어두었을 뿐이었죠. 주머니에서 박 대리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숫자를 휴대폰에 입력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리나입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 항공 컨설팅 채용 제안. 아직 유효한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대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합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인천공항 출국장이요.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에 비행기들이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비행을 했을까요? 하지만 이번만큼 제 인생을 바꿀 비행은 없었습니다. 아니, 비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죠. 러시아로 돌아가면 제가 마주할 현실은 뻔했습니다. 군사동원, 전투기 훈련, 그리고 언젠가는 실전 투입.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날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비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30분 후, 박 대리가 도착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기장님. 결정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게 맞는 선택인지 아직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항을 나서는 길, 마지막으로 뒤돌아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타고 왔던 비행기가 러시아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전투기가 아닌 민항기, 전쟁이 아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결심. 나는 명령으로 하늘을 날았고 이 나라에선 결심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러시아 하늘보다 더 조용했지만 이 도시의 침묵은 총보다 강했어요. 이제 새로운 활주로에서 저는 제 인생의 조종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 비행기를 어디로 향하게 하고 계신가요? 20년간 타인의 지시만 따르던 제가 처음으로 내 의지로 비행 계획을 바꿨습니다. 때로는 예정된 목적지가 아닌 곳에 착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나라. 소리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 명령보다 배려가, 감시보다 신뢰가 더 강한 힘을 가진 곳.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날리던 손으로 이제는 내 삶의 방향키를 잡았다고. 제 심장은 여전히 러시아의 리듬으로 뛰지만 영혼은 한국의 고요함을 배우고 있어요. 가끔은 모스크바의 하늘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곳에 내려앉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인생의 활주로 끝에 서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멈추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심을 담은 해외 감동 스토리. 감동올리고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